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무료 급식을 하고 다 같이 거리를 돌며 쓰레기를 줍던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여느 봉사활동과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봉사활동이 끝나면 봉투를 하나씩 건네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활동 단체회장 66세 강 씨는 말했습니다. 이 앱 따라봐. 출석만 해도 비트코인을 준다니까? 나도 이걸로 돈 많이 벌었어. 대구에서 수많은 봉사단체의 장을 맡고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지인들에게 앱을 깔아주고 투자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설악산 외진 숲속에서 손목과 발목, 입과 얼굴까지 청테이프로 결박되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맞춰 강 씨가 권했던 투자 앱은 멈췄고 출금이 막혔으며 수천 명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봉사는 끝났고 돈은 사라졌고 사람은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설악산 테이프 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알려진 대로 단순한 촉탁 살인 혹은 비극적인 동반 자살 시도 실패 정도로 이해하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설악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이름에 도달합니다. 캄보디아. 그리고 그 중심에 글로벌 골드필드라는 다단계 투자 사기 회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개인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짜여진 범죄 구조의 마지막 단계였을까? 사건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50대 남성 O 씨가 경찰에 자수합니다. 열흘 전에 설악산에서 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강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손과 발은 테이프에 묶여 있었고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O 씨가 말했습니다. 동반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강 씨가 나한테 제발 죽여달라고 했어요. O 씨는 촉탁살인, 즉 자신은 강 씨의 부탁에 의해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이상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강 씨가 부탁을 했는데 왜 결박을 하였고 비닐봉지와 테이프를 통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왜 살인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O 씨는 열흘이나 지나서야 자수를 했을까요? 이제부터 저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부탁을 받아서 죽인 게 맞을까요? 아니면 청부살인을 촉탁살인이란 말로 포장한 거 아닐까요? 다시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와서 강 씨가 지인들에게 깔아주던 앱 이름은 리그로우였습니다. 리그로우는 전 세계에 나무를 심고 농업 활동을 장려하여 세상을 다시 푸르게 만들자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출석만 해도 가상화폐가 쌓이고 자신의 돈을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그 프로젝트가 마감되면 고수익으로 다시 돌려주는 형태였습니다.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등급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상승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앱을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은 글로벌 골드필드였습니다. 영국에 본사가 있다 했고 전 세계에서 자선활동과 봉사단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행사 때마다 연예인들이 각종 축하 영상을 보내왔고 수천석 규모의 행사를 전국 단위에서 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회장도 가짜였고 영국 본사도 허위였으며 실제 운영 거점은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 호텔 한 통을 통째로 빌리고 무장 경비원을 배치한 전형적인 캄보디아 기반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강 씨와 O 씨는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가해자이자 피해자 동시에 다단계 사기의 리크루터, 즉 모집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촉탁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촉탁살인은 보통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강 씨와 O 씨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굴과 온몸에 테이프를 감은 상태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구에 사는 두 사람이 속초 설악산 인근까지 와서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도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열흘이라는 시간입니다. 자수하기까지의 열흘은
죄책감의 시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판단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살인의 종결 구조입니다. 강 씨가 죽으면 이 모든 책임이 한 사람에게 모이고 모든 죄는 강 씨가 혼자 뒤집어 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오 씨를 비롯한 다른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구조 아니었을까요?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촉탁살인이 아니라 살인 사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드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오 씨입니다. 오 씨를 완전한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나누는 순간 이 사건은 이해하기 쉬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직 범죄는 항상 그 틈을 만들고 그 틈에서 범죄를 기획합니다. 오 씨는 글로벌 골드필드의 최상단 기획자도 아니고 캄보디아 조직의 핵심 멤버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 씨는 현장에서 사람을 직접 만나고 돈을 모으고 신뢰를 관리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오 씨는 조직의 말단은 아니지만 충분히 방패가 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오 씨가 캄보디아 조직으로부터 강 씨를 살해하란 명확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상황에서 당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시보다는 기대라는 형태로 말이죠. 이 지점에서 오 씨를 단순히 잔혹한 인간으로 규정하면 분석은 멈춥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사건이 커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져야 한다. 누군가는 한국에 남아서 진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 분담 속에서 오 씨는 살아남는 역할, 강 씨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지는 역할 아니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살인의 잔혹함으로만 정의하면 우리는 편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중요한 사실들이 사라집니다. 강 씨가 믿었던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었습니다. 앱을 깔면 돈이 된다는 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증거, 이 모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기성세대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기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강 씨는 정보 격차가 아니라 해석 격차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대구의 한 봉사단체도 설악산에서 발견된 테이프가 감겨진 시신도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정밀하게 분석한 모델 범죄입니다. 공사문화, 다단계의 익숙한 구조,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 캄보디아는 멀리 있는 배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 중인 범죄 인프라입니다. 강 씨도 오 씨도 결국에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피해를 멈추지 못한 순간 가해자의 역할을 자신도 모르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모집했고 신뢰를 설계했고 문제를 덮으려 했고 결국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이건 구조가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에서 발견된 것은 한 사람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사건의 다음 피해자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모리아티였습니다.